마음에는 천상의 아름다움과 영원함에 대한 감각이 삶의 덧없음에 대한 감각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 죽음에 대한 감각과도. 자, 마지막 책은 아주 얇은 책입니다. 아주 얇아요. 이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그 신경과 의사죠. 의사인데 굉장히 의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냈어요. 아내를 모자라고 착각한 남자 뭐 이런 책들을 낸 사람이죠. 굉장히 아주 신기하고 재밌고 또 아름다운 책들을 많이 내서 의학계의 개관 시인이다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올리버 섹스가 죽기 전에 썼던 4편의 에세이를 모아서 낸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린 에세이는 죽기 2주 전에 쓴 에세이라고 합니다. 다 아름다운데요. 그 중에서 한 편, 나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에세이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매주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과학 잡지가 도착하기를 열렬히 거의 탐욕스럽게 기다린다. 그랬다가 받으면 곧장 물리학 관련 기사를 펼친다. 생물학이나 의학에 관련된 지면부터 봐야 하는 게 아닌가도 싶지만 그러지 않는다. 내가 어릴 때 처음 매혹된 것은 물리과학이었다. 네이처 최근호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프랭크 윌책이 쓴 흥분되는 기사가 실렸는데 중성자와 양성자의 서로 살짝 다른 질량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다는 내용이었다. 새 계산법에 따르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아주 조금 더 무거운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 비는 939.56563대 938.27231이다. 사소한 차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비율이 지금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우주는 영영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윌책 박사는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핵물리학의 정밀도와 범용성이 오늘날 원자물리학이 달성한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해 봄직하다라고 적었다. 혁명적인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 혁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프랜시스 크릭은 이른바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뇌에서 어떻게 의식이 생겨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어려운 문제가 2030년까지는 풀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크릭은 내 동료인 신경과학자 렐프에게 당신은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내게도 말했다. 올리버, 당신도 내 나이까지 산다면 볼 수 있을 겁니다. 크릭은 80대 후반까지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식에 관해 연구하고 고민했다. 렐프는 52에 이른 나이에 죽었다. 그리고 지금 82살인 나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다. 솔직히 나는 의식이라는 어려운 문제는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게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윌책 박사가 마음에 그리는 새로운 핵물리학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 그 밖에도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등장할 무수한 돌파구들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슬프다. 몇 주 전 도시의 불빛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시골에서 밤하늘 가득히 그 밀턴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루처럼 별들이 흩뿌려진 것을 보았다. 이런 밤하늘은 칠레의 아타카마 같은 고지대 사막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래서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이 설치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천상의 광위를 보노라니 불현듯 이제 내게는 남은 시간과 남은 삶이 별로 없다는 깨달음이 다가왔다. 내 마음에는 천상의 아름다움과 영원함에 대한 감각이 삶의 덧없음에 대한 감각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 죽음에 대한 감각과도. 나는 친구 케이트와 앨런에게 말했다. 죽어갈 때 저런 밤하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군. 우리가 휠체어로 밖에 데려가 줄게. 친구들이 대답했다. 지난 2월 내가 전이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글로 밝힌 뒤 나는 많은 위로를 받았다. 수백 통의 편지가 쏟아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애정과 감사를 표현했으며 덕분에 나는 이런저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가 착하고 쓸모있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분에 휩싸였다. 모든 위로가 지금까지도 대단히 기쁘고 고맙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중 무엇도 별이 총총한 밤하늘만큼 내게 강하게 와닿은 일은 없었다.
나는 꼬마 때부터 상실에,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법을 익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 6살 나이로 기숙학교에 보내졌을 때는 숫자가 내 친구가 되어주었다. 10살에 런던으로 돌아온 뒤에는 원소들과 주기율표가 친구였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겪은 시기에 나는 늘 물리과학에게로 향했다. 아니, 귀향했다. 생명이 없지만 죽음도 없는 세계로. 그리고 지금 죽음이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너무도 가까이 느껴져서 외면할 길이 없는 엄연한 현실로 느껴지는 인생의 현 단계에서 나는 다시 한번 꼬마 때처럼 영원의 작은 상징들인 금속과 광물로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책상의 저쪽 끝에는 예쁜 상자에 담긴 81번 원소가 놓여 있다. 영국의 원소 친구들이 지난해 7월 내 81살 생일 선물로 보내준 것이다. 상자에는 탈륨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 얼마 전에 맞은 82살 생일을 기념해 82번 원소 납에 할당한 공간도 있다. 작은 납상자도 하나 있는데 그 속에는 90번 원소 토륨이 담겨 있다.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고 물론 방사성이 있는, 그래서 납상자에 담아둬야 하는 것이다. 이 토륨 결정이. 올해 초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몇 주 동안 간이 반쯤 전이암을 잡아먹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분이 썩 괜찮았다. 2월에 간동맥으로 약물을 방울방울 주입해서 암을 다스리는 처치를 받았을 때는 이 색전술이라고 한다. 2주 정도 끔찍했지만 이후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에너지가 가득하여 엄청나게 괜찮았다. 색전술로 종양은 거의 깨끗하게 제거했다. 일시적인 소강기가 아니라 아예 휴지기를 허락받은 것 같았다. 우정을 다지고 환자들을 만나고 글을 쓰고 고향 영국을 방문한 시간을. 그때 나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치명적인 상태라는 것을 못 믿겠다고 했고 나도 내 상황을 쉽사리 간과하곤 했다. 그렇게 건강과 에너지가 넘쳐나던 기분은 5월이 지나 6월로 접어들면서 잦아들었다. 그래도 82살 생일은 근사하게 기념할 수 있었다. W.H. 오드는 생일에 대한 기분이 어떻든 간에 생일은 반드시 기념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네. 이렇게 끝나는 이 에세이의 제목은 안식일인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어드렸냐면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생각이 쏠린다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가장 마지막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답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겠죠. 이를테면 옛날에 어떤 소설 중에서 이 지구만한 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섬세하게 지도를 그리다 보면 결국 지구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삶 전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